자,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. 오랜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분이죠. 현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이 유명한 프로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. 아유,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유, 앞으로 좀 자주 좀 출연 부탁드리고요. 자, 의원님. 예.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예, 인터뷰 밖에서 좀 들으셨을 건데 예. 이 고 최상병 이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예. 대통령이 예. 보고를 받고 경로를 하고 개입을 했다. 이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의 내용이고 예. 물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어제 국회에서 부인했지만요. 예. 지금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도 본인의 추측으로는 예.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 이유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것이니까 지시를 하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병주 의원의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김병주 의원이 검찰총장 출신처럼 느껴지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이게 그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. 이게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아까 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예. 언론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뭐 대통령한테 다 보고되지 않았겠냐.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라든지 그 중에서 특히 안보실이나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네. 이 추측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. 네. 이 대통령실의 보고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. 그중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되는 건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. 그건 아마 잘 아시리 우리 예. 김태현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. 그래서 본인이 추정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부분은 뭐 정치적인 공세는 야당으로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. 그 공세가 객관적 사실을 담보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요. 그리고 특히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이 국방부라든지 예. 대통령실이 전혀 근거 없이 이 잡아떼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건 뭐 조금 그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대통령이 관여하는 일이 워낙 중대한 일이 많기 예, 때문에 예. 이 정도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고 지시받고 그러니까 이러진 이 않았을 정도 것이다 사안이라기보다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. 물론 그렇죠. 사안 자체는 예, 근데 중요하지만 그 사안 중에서 예. 이 정도 세세한 사항들까지 예. 다 보고가 되지는 예.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알겠습니다. 예. 이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예. 하셨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새로 예, 취임을 예. 했는데 이 장관님 처음 취임할 때 통일부하고 예. 그리고 퇴임하실 때 통일부의 위상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저 뭐 관측도 통일부가 있거든요. 어디로 가겠습니까? 그거 다 마찬가지로 통일부인데 예. 그 위상이라보다는 역할이요?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예. 그거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예. 그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통일부의 역할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예. 그런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지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완고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뭐 안보 부서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통일부도 예. 그 상황을 반영을 한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럼 북한의 워낙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예.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이 좀 변할 수도 있다. 사실은 그 이제 뭐 오늘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와서 이제 다른 안보부처랑 예. 협업을 해서 이 정부의 비핵화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담대한 구상은 지난 그 시기에 비핵화 방안과 달리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 나오느냐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로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뭐 당근이라는 말을 북한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데 그러지만 어쨌든 그 당근을 이용을 해서 혹은 채찍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기대는 후자의 부분 직접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뒀습니다마는
지금 1년 동안의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예. 이 후반부보다는 전반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느냐 부분에 더 이제 강조점이 두어져야 되고 네. 그 부분들이 좀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씀하신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예, 예.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예. 기본 틀. 예. 이게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구현이 될 수 있기는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.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생각이라는 거는 뭐 이 절대적인 이 비대칭적인 우위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좀 굴복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자 혹은 뭐 자기네들이 적화 통일까지 가자 뭐 이런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 소위 앞부분이라는 게 3D, 3D 정책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디터런스. 요즘 뭐 확장 억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미국의 이 확장 억제 혹은 뭐 핵 우산을 통해 가지고 이 비대칭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하고 또 재래식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그 우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이 혹은 미사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단념을 하게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디스웨이전입니다. 그래서 단념을 더 이상 이 뭐 도발이라든지 벼랑 끝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이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. 그런데 그 기회비용은 북한 주민들의 아주 극심한 경제는 아니겠지요.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. 이게 전반부의 소위 3D 정책인데 지금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될 부분이고 강화된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 3D 정책은 아주 잘 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. 그 통일부의 역할 변화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국방부하고 예를 들어서 그 국정원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매파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통일부는 비둘기파 역할을 해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거 아니냐. 통일부마저 매파 성향을 좀 띠면 너무 북에 대해서 압박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던데.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나 이게 이 국방부나 예를 들어서 외교부라든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 다른 쪽인데 통일부만 또 완전히 정반대로 가서 곤란하지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화는 있겠지만 방향은 맞아요. 방향은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. 뭐 어제 그 뭐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젠가 그제 대통령께서 좌우 날개 말씀하신 거죠? 좌우 날개도 얘기를 하시고 이게 뭐 이 골프를 저는 뭐 골프를 즐겨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300m를 날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오비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. 그런 면에서 통일부가 전에보다는 조금 더 완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을 주는 부서지만 당근을 좀 유보하는 그런 식의 그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라서 또 이 전체적인 방향과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. 이 의원님 대선 때도 워낙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셨고 이번 초대 내각에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최근 이제 발언들을 보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. 이념을 강조하는 국정의 방향성, 이념, 가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도, 그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? 글쎄요. 제가 그 지금 뭐 국무회의도 당연히 한 달 정도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 의원은 뭐 직접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연천에는 가셨었죠? 연천에는 갔었죠. 그래서 연천에 같은 그 일시적인 계기가 아니라 국무회의 때 보면은 이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세세할 정도로 그 이 우리 경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그런 걸로 추정을 할 때 그 이념적인 상황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질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지금 이념 전쟁 하자는 게 아니라
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이 어떤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 부분이 네.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예. 전반적으로 지금 이념 전쟁으로 이 몰아가겠다 이런 내용은 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국무회의에서나 대선 캠프 때도 이렇게 이념이나 가치를 대통령이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뭐 틈틈이 얘기는 틈틈이요? 하셨지요. 예. 그리고 이념 가치가 저도 대통령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예. 이념과 가치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. 이념과 가치가 어떤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기본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지적하는 게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네. 그 이념과 책무가 직접적으로 뭐 민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그 이 이제 요즘 경제도 그렇게 네.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우리 일국의 사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바로 잡아 놓되 그 이제 경제라든지 요즘은 특히 사회 치안 부분도 예.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예.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예. 뭐 이제 곧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 중요하고 지금은 또 사회 치안 문제도 중요한데 예, 예. 이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치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겠죠. 예. 예. 또 내년 또 총선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념을 너무 강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와 닿을지 또 내년 네. 총선에서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지 이걸 좀 지적하는 네, 일부의 시각도 지도자 있거든요. 입장에서는 뭐 선거만 바라보고 선거 네. 때 어떤 그 이 어떻게 득표를 할지 어떻게 뭐 승리를 할지 이것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.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앞으로 이념 쪽으로만 관심을 갖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. 이게 예. 테이블을 위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. 예. 그럼 아마 그 머릿속에 그 한 8, 90%는 지금 경제 부분 뭐 치안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섞여서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내년 총선 얘기 좀 해볼게요. 예. 최근에 국민의힘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 위기론 예, 예. 이 부분이거든요. 네. 뭐 연찬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실체는 인정한 듯한 발언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의원님 보시기에 수도권 의원이시잖아요. 예, 예. 수도권 위기론 저는 실체가 있습니까? 그 제가 뭐 한 달 가까이 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권의 어떤 위기론 수도권의 위기론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예. 그 위기론보다는 수도권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. 이 내년 선거가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. 그러나 수도권 선거를 보면은 지난 한 5번 선거 중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를 보면은 과반수 50%가 아니라 40% 정도를 얻은 선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그렇죠. 2008년도에 한 번 예. 있었지요. 그 경기도도 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. 그런 면에서 수도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.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혹은 관심을 더 집중시키는 부분 예.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위기론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위기는 누가 만든 거가 위기 아닙니까, 그죠? 예.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데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네. 수도권에 어쨌든 집중을 해야지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하에서 예. 수도권의 관심과 그다음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. 예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기론이 아니라니까. 저 수도권의 문제, 네. 수도권에서 득표하기 예, 예. 위한 방안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. 매우 뭐, 중요하죠. 예, 네. 뭐 19초료라도 하겠다라는 예, 예. 얘기를 했던데 일각에서는 권영세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,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
의견도 있던데 그거 지금 제의가 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뭐 우리 김기현 대표를 따로 만나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면은 무슨 역할이든 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. 인재 영입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수도권 의원 뭐 더 나가서 우리 전체 의원들 전부가 예. 각자가 다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. 주변에 좋은 인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예. 일정 괜찮으시면 광고 들으시고 8시에 좀 5분 정도 이어가도 될까요? 예, 예, 그렇게 하시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저 광고 들으시고요. 8시에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권영세 의원과의 인터뷰 계속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제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과 관련해 이제 인재 영입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사람 딱 어떤 누구를 출마시킬 거냐 인재 이거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현직 장관들 대통령이 예, 예. 말하는 일종의 스타 장관 예. 그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현직 장관의 총선 투입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요. 예, 뭐 현재 정부직이긴 하지만 한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궁극적으로는 조금은 좀 아직은 유보적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얘기지요. 예. 아마 본인도 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리라 생각을 하고 예.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경호 장관이라든지 예. 그다음에 요즘 또 스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박민식 장관이라든지 예. 이런 분들은 아마 본인도 나올 생각이 있을 거고 원래 당연히 정치를 하시던 예,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요. 분들이니까 예. 그리고 그 지금 다 이제 퍼포먼스도 괜찮고 예. 정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선거에 나가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간판으로 뛰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뭐 보십니까? 한동훈 도움이 장관 됩니까? 아니면 좋은 분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니까 도움이 되겠죠. 근데 간판은 아무래도 최고 제일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간판은 예.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간판이 될 겁니다. 결국 왜냐하면 여당의 선거니까요. 예, 예. 여당의 선거고 이게 집권 한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예. 이루어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부 중에서도 대통령 중심으로 치러질 거고 예. 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당이 전혀 이렇게 그렇다고 대통령만 보이고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 예. 우리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윤재옥 원내대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. 좀 더 분발을 해서 당이 조금 더 보이도록 만들면은 예. 그러면은 그 총선에 뭐 큰 그 이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의원님. 예. 이 내년 왠지 1, 2월 달에 한 번은 저 국민의힘에 휘몰아칠 바람 광풍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징계 끝나면 예. 결국 이제 노원병 공천 문제가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건 예, 어떻게 그러겠죠.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뭐 지금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예. 그 외부적인 사정이나 혹은 본인 사정이 예.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겠죠. 지금 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합니다만은 예. 그 지난번에 한 벌써 제법됐습니다만은 그 강준만 교수라고 예. 그 있지 않습니까? 언론 예, 전북대학교 예. 교수요. 예. 근데 그분이 어디 이제 거기는 뭐 이제 언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. 하나는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하는 예. 비판이 있고 하나는 너 죽어라 너 예. 죽어라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거지요. 예. 근데 그 마찬가지로 당에 대해서 개별 정치인들이 하는 비판도 예. 그 당의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한 그 아.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너 죽어라 식으로 너 망해라 하는 식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 면에서 뭐 그런 분들이 당에 대해서 그 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쓴소리가 좀 과하더라도 잘 되라는 의미라면은 네. 비판을 한다고 공천을 안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나 이 당 내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예. 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식의 말투가 이어진다면은 예. 그거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예. 그 판단하기가 그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. 그래서 본인의 어떻게 할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.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.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지요.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근데 위태위태한 부분이 예, 있다.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. 그 앞으로
이제 그 많은 시간 동안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그 아마 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은 당에 대한 잘 되라는 의미에서 쓴소리다라는 식의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당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예. 자,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이제 윤리특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저 권영세 의원도 코인을 보여 거래를 하셨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왜 김남국 의원께 부결됐습니까? 라는 질문에 뭐 민주당의 공식 쪽에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. 아니 권영세 국민의힘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윤리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두 개를 같은 잣대에 넣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김남국 의원 것만 제명하라고 해? 뭐 이런 반응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? 그 아까 다른 이슈에서 야당으로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김남국 의원하고 저하고는 코인했다라는 거 외에는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고 특히 그 야당에서 추천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그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? 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묶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것도 그쪽 당의 김홍걸 의원인가요? 거기 뭐 저보다 훨씬 심한데 거기는 고발 안 하고 거의 저만 그 제소죠. 제소한 거는 뭐 정적인 제스처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